사이다 무비튼.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부모님 댁에서 줄곧 살았다.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전형적으로 아들밖에 모르는 타입이었던 것 같다. 반면 남편은 항상 냉랭한 편이었다. 남편과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을 때 시어머니는 한눈에도 나를 적대시했었다. 결혼할 거면 동거는 필수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지만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 나서서 거부했다. 물론 다소의 잡음이 있었지만 절충해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집을 계약하면서 일단 집 문제는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한테 아들을 뺏겼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남편이 없을 때를 골라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남편한테 격이 안 맞네, 안 어울리네 하다가 게을러 터져서 직장도 안 다닌다고 뭐라고 했다. 내가 전업주부로 지내길 바랐던 사람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는 날도 있고 밤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았는데 내가 자기 시간에 맞춰줬으면 좋겠단 바람이 있었고 내가 전업주부가 되면 둘이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남편 혼자 수입만으로도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였고 그래서 나도 남편 의견에 동의하게 됐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저 집에서 노는 여자로 보였던 모양이었다. 그러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와서 나한테 욕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일찍 퇴근한 남편한테 들켰고 분노한 남편은 두 번 다시 우리 집엔 얼씬도 말라는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며칠은 조용히 지나가길래 이제 좀 살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댁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 처음엔 이런 일 저런 일을 핑계로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시댁에 콧배기도 안 비추는 며느리는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내 욕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 내가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는 같이 밥이나 먹자, 우선 마실 것부터 가져오마 라고 하더니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잔뜩 꺼내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전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다. 처음엔 시어머니한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못했는데 나한테만 먹으라고 하고 뭐 멀쩡하네 라고 생뚱맞은 발언을 하길래 응? 뭐래? 순간 무슨 뜻인지 진위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상한 음식을 나한테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몸에 이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란 걸 알았다. 결과적으로 몸에 확실한 이상 반응이 생긴 건 아니어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속만 끓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아무 탈이 없자 그게 불만이었는지 뻔히 유통기한이 지난 걸 다 아는데도 계속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해서 갈수록 기분이 상했다. 그러다가 나는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힌다면 나도 그에 걸맞게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 호출을 받고 시댁으로 가게 됐는데 역 앞에 있는 타피오카 전문점에 들러서 타피오카를 사가지고 갔다. 타피오카 밀크티를 시어머니한테 드시라고 내밀었고 한 입 입에 넣은 시어머니는 어머나 이거 참 별맛이다 라면서 맛있다고 쭉쭉 들이켰다. 어머님 그거 개구리 알인데 혹시 모르고 드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우엑 하고 전부 토하더니 컥컥거리면서 나를 노려봤다. 넌 어디서 개구리 알을 찾아내서 이런 짓을 해? 라고 화내랴 정신없이 물 마시러 가랴 화장실에 가서 억지로 다 토하랴 난리 법석이었다. 나는 그저 살짝 놀려주려던 것 뿐이었고 개구리 알하고 타피오카를 구분 못할 사람이 설마 있으랴 싶었는데 이 정도에 바로 걸려들다니. 시어머니가 점점 정신을 못 차리길래 농담이라고 말하자 아까보다 더 화를 내면서 남편한테 다 말하겠다고 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답하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고 너 이런 애랑 더 살 거 없어, 당장 이혼해! 라고 신경질을 냈다. 네? 웬 자다가 봉창이에요. 얘가 오늘 낮에 나한테 개구리 알을 먹였지 뭐니 글쎄? 헐, 사실 왜곡을 저렇게 하네.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매우 감정적이었고 내가 나서서 타피오카를 개구리 알이라고 농담 삼아 한마디 했는데 어머님이 놀라셨던 것 같다고 설명해줬다. 그러자 남편은 빵 터져서 지금이 몇 월인데 개구리 알이 있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생각해보면 알리를 가지고 초딩도 그 정도는 알겠네 라고 시어머니를 한 방에 격침.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화를 냈다.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하는 저런 며느리는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로 둘 수가 없다. 그동안은 내가 많이 참았다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장 헤어져! 라고 길길이 날뛰길래 그렇다면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 그럼 저도 한마디 할게요, 어머님.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저한테 유통기한 지난 음식 자꾸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저 마루타 아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마루타가 여기서 왜 나와? 너 자꾸 헛소리 할래? 예, 너도 들었지? 네 처는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니까. 다 널 위해서 헤어지라는 거야. 그럼 어머님, 이건 뭘까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그 사진들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유통기한이 지난 거포장지와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찍혀 있었다. 이걸 또 언제 찍었어? 남의 집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몰상식하고 더러운 취미까지 아주 골고루 하네. 어머님이 자리 비웠을 때 증거물로 찍어둔 거예요. 하루 정도면 저도 아까워서려니 하겠는데 어떤 거는 일주일도 더 지난 것도 있었어요. 제가 남달리 장이 튼튼해서 여태껏 별탈 없이 지낸 것뿐이지 아니었으면 식중독 걸려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니야. 이거 전부 제가 지어낸 자작극이야. 지금 나 모함하는 거라고. 뭐가 자작극이 모함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날짜까지 빼박인데 이거 일주일 이상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음식을 이 사람한테 일부러 먹였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사지로 몰아갈 생각이었겠지만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판 구멍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되자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너 어쩌다 이렇게 엄마한테 몰인정한 애가 됐니? 날짜를 깜빡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만 쏙쏙 골라서 저한테 먹으라고 하고 어머님은 한 입도 안 드시던데 그럼 먹는 것도 깜빡하셨던 거였어요? 그만 닥치지 못해?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서 당장 사라져야 돼. 내 아들한테서 그만 떨어져. 어머니야말로 그만하세요. 이제 논덜머리가 나요. 지금까지 그래도 부모니까 쭉 참고 있었는데 사람한테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먹게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미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경고는 했고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안 이상 이제 연을 끊을 수밖에.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하죠.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빛이 파랗게 질렸고 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당장 취소해. 아버지한테도 아무 말 말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매달려서 애원했지만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차갑게 쳐다보다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신 시아버지에게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했고 시어머니에게 했던 선언도 말했다. 시아버지는 격노하며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아들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무섭고도 단호하게 경고하셨다. 이어서 나한테는 대신 사과한다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병원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병원비도 주시겠다면서 꼭 병원에 가보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셨다. 그리고 남편과 나는 지금 사는 집은 시댁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차로는 얼마 안 되는 거리여서 시아버지는 운전해서 오시면 되고 시어머니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혼자서는 못 오고 무엇보다 이사한 곳이 어딘지 절대 주소를 안 가르쳐줄 생각이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나한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게 한 게 혹시 나중에라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계속 걱정했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멀쩡하고 타피오카 때문에 혼비백산한 시어머니 모습도 봤기 때문에 통칠까 한다. 그 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계약도 해지해버렸다고 한다. 물론 새 핸드폰을 사주게 하셨지만 옛날 핸드폰에 있던 전화번호 데이터를 옮기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고 나랑 남편 번호를 외우고 있으면 모를까 다행히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진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다. 시아버지가 상식 있고 반듯한 분이셔서 정말 다행이다. 시아버지께서 이사 비용도 다 대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신 덕분에 무사히 이사를 마쳤다. 남편도 회사에서 가까워졌다며 좋아하고 있고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다. 나한테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언니 한 명이 있다. 언니는 돌싱녀로 이혼 후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언니가 하고 다니는 짓이 상식 이하의 일들이 많아서 손절하고 싶은 기분이다. 상식 이하의 일을 예로 들자면 언니는 찜질방이나 뷔페를 자주 다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된 자기 아들을 유치원생이라고 우기고 다닌다.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매번 내년에 중학교에 갈 애를
유치원생이라고 뻥치고 다닌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언니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어느 날 언니가 집으로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다음에 어디로 먹으러 갈 건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우리 진상이는 소두라 나이보다 어려 보여서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다 믿어. 아니 세상에 초등학생한테 돈을 10,000원씩이나 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도둑놈들이라니까. 유치원생으로 밀어붙이면 공짜야. 운동회 끝나고 유아틱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고기 뷔페 가자. 라면서 친구들 앞에서 떠드는 걸 보고 있자니 내가 다 부끄러웠다. 참다 못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내 말했지만 언니 이미 상습범인데 그쪽에서 정말 모를 것 같아? 그러다 더 큰 망신당해. 라고 하자 열을 냈다. 언니의 무개념은 밥값 아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찜질방에 가서는 다 큰 애를 여탕으로 데리고 간다. 식당은 피해보는 게 식당 점주선에서 그치는 일이고 점주가 적발해서 주의를 주면 된다고 쳐도 목욕탕은 차원이 조금 달라진다. 같은 시간대에 목욕을 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되니까. 물론 언니한테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여탕에 데리고 다니는 건 민폐 차원이 아니라 경범죄야. 진상이랑 같은 또래 여자애들도 있을 거고 다른 여자 손님들도 속으로 얼마나 불쾌할지 생각 좀 하라고 제발. 다들 알몸인데 그럴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지. 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언니는 성질만 더 낼 뿐이었다. 글쎄 진상이는 얼굴이 주먹만 해서 절대 6학년으로 안 보인다니까. 라고 얼굴이 작던 크던 나이가 6학년인 건 달라지지 않아. 언니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고. 편지. 누가 봐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여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애가 들어오면 불쾌한 기분이 드는 이용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여탕에 남자애를 데리고 들어가려는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필수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편지를 언니가 자주 다니는 찜질방과 식당에 직접 익명으로 제보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나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규정대로 초등학생 요금을 내고 있다. 간혹 유치원생으로 잘못 보는 아이가 있으면 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라고 아이가 솔직하게 말한다. 딱 한 번 언니랑 같이 찜질방에 갔었는데 진상이는 실실 웃으면서 탕에 있는 여자들을 흘끔흘끔 쳐다봤다. 대체 몇 살까지 저런 애를 유치원생이라고 우길 작정인 건지. 시설에서도 남녀의 혼욕 제한 연령을 7살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찜질방 입구에도 욕탕 탈의실에 이성의 자녀를 동반할 경우 7세 이하로 제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어이없게도 언니 아들 진상이는 아직까지 혼자서 목욕도 못하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못하는 녀석이다. 전에 한번 언니가 낮에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진상이는 집에 혼자 못 있는 애고 샤워도 혼자서 못하니까 네가 좀 데리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6학년짜리가? 라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진상이의 상태를 보면서 친정 부모님도 걱정된다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지만 언니는 그런 데다 돈을 왜 써? 우리 진상이가 뭘 잘못했는데? 대체 다들 왜 이래? 라면서 눈에 쌍심지를 켰다. 하지만 누가 봐도 언니 사고방식은 정상이 아니었고 그 친구들도 끼리끼리였다. 주고받는 대화만 봐도 언니 친구들도 자기 애를 유치원생으로 속이는 분위기가 풍겨서 학을 뗐다. 무엇보다 내가 짜증이 나는 건 우리 집이 친정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많았는데 언니의 기본 사고는 연령 제한이 있는 시설에서는 무조건 유치원생이라고 우기면 된다 라는 주의였다. 또 어디서 그런 냄새를 맡았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 뷔페나 테마파크에 놀러 가려고 하기만 하면 언니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자기 아들도 데리고 가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데리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 진상이는 초등학생이니까 입장료를 달라고 하면 뭐야? 진상이는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돈을 내라고 난리니 너는? 라면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현수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난 정상요금 다 낸단 말이야. 그런데 6학년짜리를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 네가 멍청하게 1학년이라고 고지고대로 말하는 게 문제지. 나는 돈 못 주니까 알아서 해. 진상이 데리고 왔으니까 꼭 데리고 가. 라고 일방적으로 애만 놓고 가버렸다. 결국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만 나는 양심상 유치원생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는지라
내 돈으로 진상이 입장료를 매번 낼 수밖에 없었다. 갔다 와서 언니한테 입장료를 달라고 말은 해봤지만 뭐래니? 네가 네 맘대로 내놓고? 나는 너한테 돈 안 내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 근데 왜 돈 쓴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니? 라는 식이었다. 한두 번도 아니었고 솔직히 진상이를 데리고 어딜 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다. 그런 뻔뻔한 언니였지만 마침내 찜질방과 고기 뷔페에서 금지령이 떨어졌다. 금지령이 떨어진 이유는 이용객 사이에서 클레임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생 요금을 내고 여탕에 들어갔는데 진상이가 자기 또래 여자애가 들어오니까 계속 쳐다본 모양이었다. 그러자 그 여자애도 이상한 시선을 눈치챘고 그게 다름 아닌 자기랑 같은 반인 진상이란 걸 알고는 바로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엄마는 시설 규정에 나이 제한을 알고 있었고 화가 나서 시설 책임자에게 여탕에 고학년 남아가 들어왔다며 신고를 했다. 또 그 남아는 초등학교 6학년인 자기 딸과 같은 학교, 같은 반이란 얘기까지 모두 다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보호자인 언니가 시설 책임자에게 호출됐는데 뻔뻔하게도 언니는 왜 남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냐며 그 여자의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는 바람에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한다. 고기 뷔페는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내가 익명의 투고를 한 덕분에 점원들이 좀 수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하게 했는데 언니는 그런 것도 모르고 태연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점원으로부터 정말 유치원생 맞아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자 성질을 내면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대. 물론 잘못한 사람은 언니이기 때문에 경찰이 왔을 때 불리한 사람은 언니였대. 이 두 가지 사건은 흑폭풍을 불러일으켰는데 언니가 애 나이를 속여서 여탕이니 식당이니 들락거렸다는 게 다 소문이 났고 친정 부모님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나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부모님들도 끈질기게 너 부끄럽게 계속 그러고 다닐래? 그만두지 못해? 라고 따끔하게 말했었다. 하지만 동네에서나 아버지 회사 사람들까지 언니가 아들 나이를 유치원생으로 속여서 여기저기서 먹튀를 일삼았다는 소문이 파다해지자 부모님의 분노도 급이 달라졌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너한테 그렇게 비양심적인 짓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양심 없는 것. 내가 너 때문에 요즘 고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밥값 10,000원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냐고. 쪼잔하네, 거지근성이네.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알아? 라고 분노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온 부모님이다 보니 언니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면 당장 애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 부모 자식이고 뭐고 없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친정에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도 없는 언니로서는 그런 소문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진상에는 체격이 작아서 이번엔 운이 나빠서 걸린 거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다. 라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언니한테 즉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언니는 부모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고 알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면서 빌었지만 부모님은 언니를 내치기로 하셨고 허름한 아파트를 거처로 마련해준 뒤 내보냈다. 이혼 후 언니도 파트근무를 하고 있긴 했는데 친정에서 살다 보니 방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요리며 뭐며 온갖 집안일은 엄마가 다 했었기 때문에 편했겠지만 이제 그 모든 혜택과는 안녕이다. 정말 쌤통이고 결국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이다. 그동안은 집세 걱정, 식비니 생활비 걱정도 안 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책임지게 됐으니 파트 근무를 몇 개씩이나 하고 있다는데 내 알 바 아니고 그동안 돈 벌어서 친정엔 한 푼도 안 내놨으면서 대체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왜 자기 아들 요금을 안 내려고 짜치게 굴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집에서 쫓겨난 후로는 아예 그런 곳에 갈 형편이 안 되는 모양인 걸 보니 자동으로 범죄는 방지된 건가? 나로서는 대환영이다. 물론 나한테 진상이를 떠넘기면서 데리고 같이 가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단칼에 거절할 생각이다. 시댁은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두 분이서 살고 계신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한다. 시어머니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면서 어머님에겐 시어머니인 시할머니를 계속 모셔오신 걸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하지만 남편의 외삼촌은 인간 말종이었다. 시어머니 친정은 외삼촌과 외숙모, 딸 이렇게 셋이 다인데 1년에 몇 번 설이나 추석,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외삼촌 댁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 모임 비슷한 거란다. 실은 우리 남편은 이혼 경력이 한 번 있고 이유는 성격 불화라고 들었는데 외삼촌은 그 부분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다. 못마땅해 하기보다는 남편의 전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외삼촌은 괜히 나한테 와서 전처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다른 친척분들은 모두 나한테 잘해주시고 어쨌든 나는 후처니까 기분 나쁜 말 들을 정도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외삼촌 때문에 가끔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일일이 남편한테 말하지도 않았고 되도록 흘려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되돌려줄 날도 오려니 벼르면서 은근히 그날을 기다렸다. 작년 설날에도 외삼촌 댁에서 의뢰하는 연중 모임이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는데 1층은 누가 쓰고 있어서 2층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외삼촌이 올라왔다. 다른 식구들은 다들 1층에서 먹고 마시는 중이었고 또 시작이구나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면서 나한테 바싹 다가오더니 나랑 잠깐 재미 좀 보자 라고 하는 것이다. 조카 며느리한테 그런 성추행 발언을 하다니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징그럽고 역겨웠다. 외삼촌은 벌써 나이가 54살에 자기 와이프는 지금 임신 중인데 어떻게 조카 며느리한테 그런 저속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원래부터 인간 말종 냄새가 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라고 받아채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진수 전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너는 튕기겠단 거냐? 라고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내 어깨를 잡았고 계속 튕기면 계단에서 확 밀어버린다. 싫으면 나랑 방으로 가든가 라고 하길래 내가 당신 말을 들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하고 내가 먼저 계단으로 뛰어내렸다. 외삼촌 댁 계단은 중간에서 한번 휘어지기 때문에 구르다가 코너에서 멈출 거라고 미리 머릿속에서 계산을 했다. 외삼촌은 처음엔 좀 놀라는 눈치였다.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나자 남편과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온 식구들이 다들 놀래서 뛰어오는 걸 보고는 자기도 마치 2층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놀라서 내려온 것처럼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다. 제일 먼저 달려온 남편이 나한테 괜찮아? 무슨 일이야 대체? 라고 묻길래 외삼촌 쪽을 흘낏 쳐다보자 내 시선을 피해서 딴 곳을 바라봤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얘기하는 걸 보류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걸 알고 모두들 다친 데는 없는지 걱정해 주셨지만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 정도에 그쳤다. 사실 나는 외삼촌이 볼 때마다 나한테 와서 불쾌하게 치근덕거리는 수작을 언젠가 반드시 안 갚음할 생각으로 외삼촌이 하는 문제성 발언들을 몰래 녹음기로 녹취를 해왔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들을 모두 들려드렸다. 빨리 말하지 왜 그동안 참았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내 이 자식을 그냥 넌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두 사람한테 일단 야단부터 맞았다.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열받는다며 펄펄 뛰셨고 당장 외삼촌을 족치러 가겠다고 하셨지만 현재 외숙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면 당연히 외숙모도 알게 되는데 충격받고 혹시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이 얘기는 외숙모가 출산을 한 후에 했으면 한다고 두 사람을 설득했다. 그러자 남편은 안 돼. 지금 당장 가서 멱살 잡고 따지고 죽도록 패줄 거야. 라면서 당장 외삼촌을 족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흥분했지만 내가 간곡히 조금만 참자고 설득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내 의견을 받아들여줬다. 그리고 외숙모가 출산 후 우리는 먼저 외숙모에게 녹취 내용을 들려줬다. 어찌됐든 간에 외숙모 입장에서는 치욕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외숙모는 다른 일로 의심을 하고 외삼촌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 녹취록을 듣고 난 후 남편이나 시어머니 반응과 하등 다르지 않게 분노했고 자기 입장에서는 이혼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거라면서 반가워했다. 이것만 증거로 제출하면 이혼은 문제 없겠어 라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다음 단계는 남편이 나설 차례. 더 이상 거리에 낄 것도 이것저것 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외삼촌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이봐 아저씨
남의 와이프한테 당신 뭔 짓 했어? 라고 하더니 위에 올라타서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줬다. 외삼촌은 잠깐만 제발 진정해! 라면서 남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남편은 학창시절 럭비를 했던 남다른 체력의 소유자로 지금도 체격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멸치처럼 생긴 외삼촌이 남편한테 힘으로 당할 재간은 없었다. 나와 시어머니, 외숙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완벽한 승부차가 벌어졌고 말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여서 두 여사님 쪽을 봤더니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계셨다. 남편은 나한테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끝장을 내고 싶었지만 나와 외숙모 때문에 참고 또 참는 동안 분노 게이지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 마침내 폭주하고 말았다. 외삼촌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방법을 택했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외삼촌이 나를 고의로 밀어뜨렸을 거고 잘못하면 죽었을 수도 있는 거라며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었다고 했다. 늘씬하게 두들겨 맞은 외삼촌에게 외숙모가 이혼해. 당신이 저지르고 다닌 불륜 증거들도 다 갖고 있어. 물론 위자료도 철저히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라는 말을 들은 외삼촌 표정은 영락없이 영혼이 가출한 꼴이었다. 남편한테 주먹으로 맞았을 때는 내가 말을 했으려니 하고 짐작이라도 했겠지만 외숙모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온 건 정말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 어쨌는데? 불륜도 모자라서 자기 조카 며느리한테까지 파렴치한 짓을 한 인간 말종하고는 단 1초도 더 부부로 있고 싶지 않아. 안 돼! 두 사람의 이혼 문제에는 굳이 우린 나서지 않았지만 외삼촌은 결국 이혼당했고 친척들 모두가 외삼촌을 손가락질하자 사람이 헛개비처럼 변했다. 여자 문제 말고도 외삼촌은 온갖 친척한테 돈을 빌렸는데 빌리기만 할 뿐 갚는 꼴을 못 봤다고 다들 욕하고 흉보고 결국 아무도 외삼촌을 거들떠보지 않게 됐다. 물론 외숙모가 이혼을 생각하고 계실 줄은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기다리고 말 것도 없이 그날 당장 쳐들어가야 됐는데 라면서 여전히 분이 안 풀린 듯 화를 냈다. 특히 외삼촌이 나한테 했던 말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물론 나도 외삼촌이 했던 말들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지만 남편이 나를 정말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무슨 배짱으로 계단으로 뛰어내렸는지 내가 해놓고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당했던 순간에는 그게 가장 최선이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만 외삼촌이 말했던 전처는 하자는 대로 했었다는 말은 여전히 찜찜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원인이었다면 남편 성격에 지금껏 평화롭게 지냈을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중에 남편한테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고 해도 전초와의 일은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후 이 얘기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는 묻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외숙모한테서 연락이 왔다. 위자료도 다 받았고 서류 정리도 다 끝나서 이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연락이었다. 이혼 자료를 추가해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다. 외숙모한테 버림받은 외삼촌은 딸한테도 외면당했고 빈집이나 다름없는 집에 혼자 남게 됐다. 외숙모는 집에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 주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반짝반짝 빛나게 가꾸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떠나자 집 자체가 폐허처럼 변해갔다. 손님 대접도 할 줄 모르는 외삼촌 집에 찾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내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그런 인간을 또 만나러 그 집으로 간다는 건 끔찍한 일이니까. 앞으로 외삼촌이 얼마나 더 바닥을 치면서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될지 기대하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됐고 연애를 시작했지만 결혼은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애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을 하게 되고 말았다.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은 정식으로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했고 그렇게 결혼하게 됐다.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디서 살아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내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했지만 그런 시기도 지나가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출산 후에는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라는 말을 들었고 당분간은 나도 직장을 쉬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댁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본성을 드러내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임신 후기에 들어서서 배가 불룩하게 나오자 시할머니는 나를 동물에 비유하며 비하하고 비웃었다. 저 무등산 수박만 한 배 좀 봐. 넌 무슨 배가 그렇게 불렀니? 난 너처럼 무식하게 배가 안 나왔었는데. 넌 진짜 이상하다. 너 그 흉한 배를 하고 밖에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등등. 그런 막말을 듣고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본인들도 다 경험해 봤으면서 무슨 막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며 남편이 한 소리 했다.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지. 라면서 조금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유별났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지 않을래? 라면서 부부 침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 다 큰 아들한테 하는 말 치고는 징그럽게 짝이 없었다. 나를 남편 옆에서 걸리적대는 방해물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이쯤 되면 내가 그렇게 싫으면서 대체 왜 같이 살자는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 불가였다. 모르긴 몰라도 사랑하는 아들은 더 가까이, 며느리는 더 많이 괴롭히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반면 남편한테는 형이 있었는데 큰 며느리는 엄청 티나게 이뻐했다. 그래서 형 부부가 집에 오는 날이면 미리는 어쩜 그렇게 이쁘고 참하니? 그런데 강희 애는 어디서 이런 애가 들어왔는지 속상해서 정말 라면서 대놓고 차별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큰며느리 이미리 씨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끔 시댁에 와도 시 아주버님과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볼 뿐 젓가락 하나도 안 놓는 타입이었다. 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참하다는 건지 참으로 의문이었다. 시어머니는 극단적으로 나를 싫어했고 결국 큰며느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쁘다고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개념 없는 시어머니와 멧돼지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나이값 못하는 시할머니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기분이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만 골라서 그런 말을 하니까 아무도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없었다. 물론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한테 항상 물어봤고 바로 시어머니하고 시할머니한테 따끔한 소리를 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친정 부모님은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너네 친정 가게는 아직 안 망했니? 누가 거기 가서 밥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긴 하니? 어떤 맛일지 안 봐도 뻔하지. 네 요리 솜씨가 그따윈데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 짐작이 간다 라고 말했을 때는 나도 못 참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그렇다 쳐도 우리 부모님까지 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따졌는데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었고 그 뒤로 나를 더 미워했다. 게다가 심지어 내 방에 멋대로 들어와서 지갑에서 돈까지 함부로 꺼내갔다. 그날은 공과금을 낼 일이 있어서 50만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시어머니가 내 방에서 나오는 게 보였고 그때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왔었는데 돈이 없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서 나오신 거 맞죠? 방은 왜 들어가셨어요? 지갑에서 돈 꺼내셨어요? 뭐가 어째? 얘, 너 말이면 다니? 누굴 도둑 취급이야? 그럼 경찰을 불러야겠네요. 이 집도 어머님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해도 되죠? 라고 하자 주머니에서 슬그머니 돈을 꺼내서 돌려줬다. 이깟 돈 얼마나 된다고 경찰을 불러? 경찰이 네 친구니? 여기서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절은 못할 망정.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더는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나왔다. 생활비도 충분히 드리고 있었고 먼저 동거를 제안한 것도 시어머니 본인이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 집에서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버렸다. 내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 돈을 들고 파친코에 갔을 거다. 도박을 하려고 몰래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단 사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 친정에 간 나는 남편한테 연락해서 시댁으로는 2번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남편이 회사에 말해서 반차를 쓰고 시댁으로 직행. 시어머니를 향해서 함부로 지갑에 손대는 인간들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호령을 하고 친정으로 나를 보러 왔다. 임신한 딸이 갑자기 혼자서 집에 오자 놀란 친정 부모님께 남편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내가 시댁에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며
죄송하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최대한 빨리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겠다는 말도 했다. 남편도 그날부로 시댁에서 나와 당분간 회사에서 주는 사원 숙소에서 지내기로 했다. 있어 보니 역시 친정만한 곳이 없었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렸다. 출산까지는 친정에서 쉬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내가 친정에서 임신 말기를 보내는 동안 남편은 우리 세 식구가 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짐도 옮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친정으로 가자 눈엣 가시 같던 존재가 사라져서 처음엔 엄청 좋아했다고 하는데 남편도 나가겠다고 하자 놀라서 필사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뿌리치고 나왔고 시어머니와는 말하는 것도 얼굴 보는 것도 싫다고 했다. 아들이 차갑게 굴자 조바심이 난 시어머니는 나한테 내가 다 이해하기로 했으니까 그만 집으로 들어와라 라고 연락이 왔길래 그딴 집에 누가 가고 싶대요? 라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마련한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마친 뒤 출산을 했고 아기까지 셋이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남편은 첫 아이가 태어난 감동으로 벅차했었고 친정 부모님도 첫 손주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하지만 시댁에는 출산 소식도 알리지 않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지냈다. 남편도 굳이 연락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디서 내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라인으로 출산을 했으면 알렸어야지. 애기 데리고 한번 와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걸 남편한테 보여주자 갈 필요 없어. 또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잖아 라고 했지만 출산도 했고 놀림받던 배도 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가자 라고 하고 아기를 안고 오래간만에 시댁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나는 그렇게 미워하더니 손자는 귀여운지 내가 네 할머니다 라면서 싱글벙글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볶는 건 변함없었고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았을 때 내가 그동안엔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할머님 얼굴이 매실 장아찌 같아요. 매실 장아찌하고 할머니하고 누가 더 쭈글쭈글하려나? 라고 말해줬다. 전에는 나만 보면 멧돼지라고 놀려댔지만 출산 후 매일 열심히 체중 관리를 한 덕에 배가 쏙 들어가서 놀릴 수도 없었고 나도 자신감을 회복했다. 시할머니는 내가 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콧김을 흥흥 내보냈지만 얼굴이 빨개지니까 진짜 매실 장아찌처럼 보여요. 어머, 저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 라고 한마디 더 붙이자 시할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시할머니가 화가 나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그저 아기 얼굴만 보고 있었는데 밥도 다 먹었고 그만 가보겠다고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다음엔 언제 올 거니? 내일 올래? 아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아기는 내가 다 키워줄게. 응? 하고 혼자 신이 났길래 빙긋이 웃어주면서 이제 안 올 건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앞으로 여긴 다시는 안 온다고요. 오늘은 할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거고요. 볼일 다 봤으니까 이제 올 필요 없죠. 뭐 그걸 말이라고. 됐다. 너희 집이 어디야? 손주 보러 내가 가면 되지. 네? 제가 그걸 왜 가르쳐드려야 되는 건데요? 형님하고 툭하면 비교하고 차별하고 비하 발언을 일삼다가 마지막에는 손버릇까지 나쁘다는 걸 알았는데 어머님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집을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그렇게 직구를 날렸더니 시어머니는 입이 벌어진 채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꼴을 보자 10년 묵은 채증이 쑥 하고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 후 시어머니한테서 매일매일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날아왔지만 착신 거부 앤드 무시로 대응했다. 지금은 새 집에서 남편과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내 이름은 신희수, 남편 김진수와 둘이서 살고 있으며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이다. 남편은 내가 바쁘면 말하지 않아도 솔선해서 집안일과 요리를 하는 인성이 최고인 사람이다. 결혼 후에도 아무 지장 없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건 남편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남편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우리는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되도록 안 보고 살려고 피해 다녔다. 관계가 틀어진 건 어느 날 시댁에 놀러 갔을 때부터인데
남편이 동네 아주머니 한 분한테 인사를 하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나도 다 들었어. 너 지금 세뇌 당하고 있다면서? 괜찮니? 너 어쩌다 저런 와이프를 얻어서. 세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 엄마가 네 걱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아무도 형 안 보니까 집으로 돌아와 그냥. 네? 무슨 뜻인지 여쭙자 시어머니가 직접 아주머니한테 우리 귀한 아들이 마귀 같은 년한테 걸려서 세뇌를 당하더니 감금되다시피 해서 얼굴도 마음대로 못 봐. 라면서 근거 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마구 따졌지만 내가 틀린 말 했니? 라고 맞서는 바람에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인즉슨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보러 오는 횟수가 줄어든 게 다 내가 남편한테 시어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 멋대로 망상에 빠져 있었다. 실상은 남편은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회사 일이 바빠서 시댁에 자주 못 가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좁혀지지 않았고 시어머니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처음부터 좋은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잘 맞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만날 일이 없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좋았는데 며느리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한 평생 안 보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자 천근만근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다. 그럭저럭 시어머니와 안 본 지 반 정도가 지났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전혀 그럴 만한 일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허둥대면서 자기 용건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어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희순이?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큰일 났다. 네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수술해야 된단다. 지금 병원인데 수술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환자한테 보증금을 청구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얘기였고 왜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는지 일단 핸드폰에서 녹음 기능을 켰다. 전에도 한번 시어머니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고 말을 했네 안 했네 하면서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었다. 같은 수법에 두 번 걸려들 수는 없는 법. 대화를 녹음하면서 일단은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에 들어갔다. 지금 증상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 일이 아닌 건 분명해. 나도 지금 너무 정신없고 너도 일부러 올 필요는 없어. 병원 이름도 안 가르쳐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도 당장 입원해야 돼서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입금해 줬으면 좋겠다. 다 해서 5천이니까 잘 좀 부탁한다. 어머님, 의료법에도 없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이면 100%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아버님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병원이지 그럼. 구급차로 도착해서 난 병원 이름도 모르고. 아무튼 너 지금 돈 보내줄 수 있는 거 맞지? 어느 병원인지 모르시면 제가 알아보고 바로 그리로 갈게요. 하나도 된다는데 얘가 이러네. 돈이나 보내라니까. 제가 어떻게 안 가요 어머님. 5천이라니. 그런 거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좀.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곧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그렇게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한테서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무시하고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며 기가 막히다는 말만 했다. 남편의 제안으로 시어머니의 잘못을 뿌리 뽑기 위해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본성을 드러내 보이기로 했다. 남편은 재빠르게 모일 수 있는 친척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시댁으로 모이게 했다. 나도 녹취록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이미 흥분 상태로 떠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이게 전부 며느리가 지어낸 얘기야. 어떻게 된 애가 입만 열면 헛소린지 원. 어찌나 가정교육이 엉망인지 내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기가 막혀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내가 큰 병이 났단 거짓말은 왜 했을까? 내 말이 헛소리하는 게 취미인데 재미로 했겠지 뭐. 무슨 배짱으로 친척 어른들을 다 모이게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나는 거실 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척을 하면서 아버님 괜찮으신 거예요? 라고 과장된 목소리로 엄청 걱정하는 척 연기를 냈다. 왔네 양치기 소년. 연기 그만하고 썩 꺼져. 어디서 어른을 놀려?
멀쩡한 시아버지 다 죽어가는 사람 만드니까 좋던? 그런 거짓말 했다가는 천벌받아 너. 진수야, 너 이런 애랑 계속 사느니 이혼을 해 차라리. 일단 진정하세요. 남편이 나한테 눈을 찡긋해 보였고 무슨 뜻인지 안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잘못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이 저한테 거신 전화 제가 다 녹음해뒀거든요? 제가 그래도 의사인데 어느 병원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번 다시 들었는데 대체 어느 부분을 제가 잘못 듣고 헛소리를 했다는 건지 어르신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렇게 말하고 녹음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또렷하게 모두의 귀로 전달됐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보니 거짓말쟁이는 따로 있었네. 며느리한테 돈 뜯어내려던 속셈이었어? 분위기가 반전됐고 분노의 화살은 시어머니를 향했다. 시아버지와 친척분들이 시어머니를 비난하자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냈다. 왜 다들 나한테 화를 내? 아니, 몇 번이나 봤다고 진수 첫 편을 들어. 그럼 며느리한테 사기쳐서 돈 뜯어내려던 인간 편을 들라는 거야? 우리가 여태 사람 보는 눈이 흐려도 한참 흐렸어. 이런 되먹지 않는 인간 같으니라고 다신 볼 일 없을 걸세. 정말 안 볼 사이처럼 왜 그래요? 넌 무슨 심산으로 그걸 녹음해서 이 사단을 만드니? 기호하란 건 친척들 다 모은 것도 그거 들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너? 친척분들한테 연락한 건 나야. 엄마 본성이 어떤 건지 다 밝히려고. 뭐가 어째? 너 마누라한테 세뇌당하더니 그런 짓까지 하니 이젠? 그만두지 못해.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를 능멸해? 더 어디 두고 보자. 시어머니를 향한 시아버지와 친척들의 성토와 설교는 계속됐고 그럴수록 더 큰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 나와 남편은 그냥 무시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성공적으로 시어머니를 격파한 기념으로 축배를 들었다. 치얼스! 너 어머니 표정 봤어? 장난 아니더라. 봤지 그럼. 앞으로 진짜 어머니는 신경 안 써도 돼. 명절에도 가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을 가든지 오붓한 시간 보내자. 지금까지 안 좋은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자기가 사과할 일은 아니니까 괜찮아. 항상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그 뒤로 시어머니와는 결혼식 장례식을 빼면 볼 일도 마주칠 일도 없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속여서 돈을 받아낼 속셈으로 미리 다른 데서 돈을 빌렸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자기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큰 돈을 빌려서 어머니가 한 일은 여행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셀럽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닌 거였다. 그러려고 빌린 돈이 2천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한다. 친척들한테서도 모두 외면당한 시어머니는 마땅히 갈 곳도 없이 길바닥을 헤매는 신세가 됐는데 소문에 의하면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숨어 사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시아버지한테 쫓겨난 후 시어머니한테서 딱 한 번 저주로 가득 찬 장문의 메시지가 라인으로 도착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나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대충 읽어보고 나서 시어머니 라인을 차단한 후 삭제해버렸다.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따위가 오는 일은 없었다. 나이도 나이고 남은 인생은 절망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건 자업자득일 뿐 일말의 동정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또 우리 부부는 다시는 시어머니와 엮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다짐했다. 나와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시댁과는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1년에 몇 번 명절에 찾아뵙는 게 다였다.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이 살고 계신데 시아버지는 병풍 같은 존재였고 시어머니는 문제가 많은 분으로 남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타입이었다. 솔직히 상대하기 버거운 분으로 우리가 시댁에 가는 건 시누이가 시댁에 올 때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남편은 막내이면서 장남이지만 훗날 시부모님의 병간호를 해야 할 때가 되면 시누이 부부가 시부모님과 동거를 하면서 돌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서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고소득에 경제적으로 아무 장애가 없는 안정 그 자체인 시누이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니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이왕이면 아들과 살고 싶은 마음이 접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나를 노예 부리듯 부리고 싶은 건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부모 봉양은 같은 핏줄인 남자가 필요하다는 둥 집안일을 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둥 투덜거리다가 시누이한테 핀잔을 듣곤 했다. 남편도 누나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준 매형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며 당장 사과하라고 화를 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시댁에 갔을 때도 늘 하던 소리를 시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남편과 시누이가 두서없이 하고 있었다. 내가 대화에 끼면 시어머니 기분만 상하게 할 것 같아서 혼자서 슈퍼에 가거나 하는 걸로 적당히 피하는 게 내 노하우다. 한편 나는 오래전부터 무지외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신발은 모두 오더메이드로 주문한다. 슈퍼에 다녀와서 저녁을 하고 식사를 끝낸 후 가벼운 수다를 떠는 기분으로 오더메이드 신발이 얼마나 편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자 시누이도 그럼 나도 한번 신발 맞춰볼까? 하면서 둘이 담소를 나눴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을 하셨다. 우리가 집에 내려왔는데 친구를 만나러 외출이라니 별일이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없는 게 있는 것보다 편하고 좋은 건 사실이라 시누이 부부와 더 편하게 쉬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시어머니 친구분께서 시어머니가 신발 때문에 뒤꿈치가 다 까져서 걷지도 못한다며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뒤꿈치가? 설마 했는데 현관에 벗어놓았던 내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시어머니를 봤더니 역시나 내 신발을 신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친구한테 안 신은 것처럼 편한 오더메이드 신발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말도 없이 내 신발을 몰래 신고 나갔고 자기 사이즈도 아닌 신발을 신고 나갔으니 당연히 발 뒤꿈치, 새끼 발가락이 까지고 피가 난 모양이었다. 발 사이즈는 내가 시어머니보다 훨씬 작았고 그 정도는 신어본 순간 다 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 발에 문제가 생긴 걸 감지한 친구분이 당장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어. 데리러 오라고 연락해. 라고 몇 번이나 충고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질 않았고 결국엔 억지로 시어머니 전화를 뺏어서 연락을 하신 거라고 했다.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온 식구가 다 노발대발 상식선을 넘어 주책을 보인 시어머니 행동에 평소엔 병풍처럼 계시는 시아버지도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성하기는커녕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별것도 아니면서 오더메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좋기는 개뿔 라고 투덜대며 욕을 했다. 정작 투덜거려야 할 사람이 누군지 별것도 아닌 신발을 신고 나서 피칠갑을 해놓고 참 억지로 발을 구겨놓고 신고 다닌 바람에 원상태로 회복 불능 상태였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불평하기 전에 사과가 먼저 줘. 그 신발은 오더메이드라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라고 화를 냈지만 내가 왜 사과를 해? 신발 자랑만 안 했어도 내 발이 이렇게 됐겠니? 나야말로 위자료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야. 그깟 신발을 비싼 돈까지 주고 사서 신고 다닌다니. 참 어이없어서 돌려줬으면 됐잖아. 닦으면 원상태로 돌아올 텐데 유난 떨고 있어. 라면서 사과는커녕 반성할 기미도 없어 보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저대로 두는 게 맞는 걸까 남편과 얘기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우리 부부는 행동에 들어갔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신발장을 열고 시어머니의 신발이란 신발은 모두 접착제를 발라서 신발장에 붙여버렸다. 현관에 벗어났던 슬리퍼, 베란다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통로에 벗어둔 샌들 등등도 모두 바닥에 붙여버렸다. 만약을 대비해 다치지 않도록 신발에 발이 걸려도 넘어지지는 않게 위치에 설정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컴백. 7시쯤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 나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언제 신발을 신을지 두근두근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자 점심시간이 돼서야 드디어 시어머니가 분노의 발광을 시작했고 우리는 예스 하는 눈빛을 서로 교환했다. 장난친 범인이 나라고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는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딱 들러붙은 신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너 이거 뭐야? 네가 한 짓 맞지? 누가 모를 줄 알아? 라면서 무서운 얼굴로 표효했다.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기는 몰라서 물어?
신는 신발마다 다 본드를 붙여놨는지 이것도 저것도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들까지 들러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 내 것만 그렇다고. 그때 남편과 나는 접착제를 꺼내 보이면서 어머님을 보니까 여전히 반성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아직도 혼이 덜 나셨나 봐요. 더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다음엔 뭘 붙여드리면 좋을까요? 그러자 남편도 맨날 우리더러 부모 봉양 어쩌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앞으로 또 우릴 화나게 하면 뭘 또 본드칠 할 줄 모르는데 여기저기에 막? 라면서 깐죽 웃음을 흘렸다.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그쯤에서 내가 접착제 제거용 액체를 꺼내서 시어머니 코앞에서 흔들어 보이면서 그런데요, 혹시 어머님은 귀에 접착제 발라놓으셨어요? 남의 말을 너무 안 들으셔서요. 주의, 충고, 경고 이런 것도 전혀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초강력 제거제거든요? 귀 청소 한번 해드려요? 아니면 그 험한 입을 딱 붙여버리는 건 어떨까요? 주무실 때 제가 살짝 들어가도 어머님은 아마 모르실걸요? 라면서 뚜껑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절대 신발 함부로 안 신을게. 이렇게 사과하잖아. 제발 용서해주렴. 라면서 필사적으로 잘못했다고 했다. 동거 문제도 우리 말고 시누이하고 살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 정말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다음번에 또 무슨 짓을 저질렀을 때는 또 접착제를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다. 한편 달라붙은 신발을 떼내는 과정에서 신발장 도료가 벗겨지고 흠집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병풍으로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손해배상을 하게 했고 당연히 내 신발값도 변상을 받았다. 가격을 들은 후 시어머니는 신발에 금칠을 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비싸? 라고 말하는 순간 어느 틈에 뒤에 나타난 시아버지가 노려보자 얼른 몸을 움츠렸다. 마침 그때 시누이 부부는 외출하고 없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려주자 두 사람 다 빵 터졌다. 앞으로는 접착제를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녀야겠다. 진짜 대박. 이 다음에 엄마랑 같이 살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게 될 것 같은데? 두 사람 아무래도 상 줘야겠다. 잘했어.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돌아가기 전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조용조용 사근사근.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설마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그 후 시아버지한테도 자업자득이라며 엄청나게 혼이 났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건 틀림없는 사실인 듯하다. 그렇게 입만 열면 아들하고 같이 살 거다. 시부모 봉양은 며느리 몫이라며 효도를 강요해왔던 시어머니이지만 그 일 이후로는 자기가 했던 발언을 없었던 걸로 해달라며 시누이한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심지어 시누이 부부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우리 부부와 같이 살면 자기한테 어떤 위협이 가해질지 모른다고 공포를 느낀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시누이도 시어머니가 또 무개념으로 나오면 자기도 비밀 무기로 사용할 거라며 박수를 쳤던 터라 앞으로는 시어머니도 남의 말을 못 들은 척하는 버릇도 없어질 거라고 기대해본다. 진짜 속 시원하다. 다음 해에도 시누이 부부와 같이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접착제를 안겨드리자 시어머니가 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치셨다. 그 뒤로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인사와 곁들여 접착제를 선물로 드리는 게 우리 집 연례 행사가 돼버렸다. 몇 년 전 일이다. 결혼한 지 겨우 반년 만에 아내가 바람이 났다. 출장 갔다가 집에 와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는데 그때까지 전혀 그런 낌새를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었는지. 그날 나는 예정된 출장보다 하루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회사에서도 곧바로 집으로 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고 이렇게 된 김에 아내와 외식이라도 할까 하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집에 가면 아내가 당연히 있으려니 하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먼저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사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서 집으로 갔는데 집 앞에 처음 보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누가 남의 집 앞에 마음대로 차를 세워?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현관에 아무리 봐도 내 신발로 보이지 않는 남자 신발이 벗어져 있었고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지도 않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내가 분명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은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전기 케틀을 손에 들었다. 나와 아내는 둘 다 커피를 좋아해서 물을 끓이는 시간도 아까워서 펄펄 끓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온수를 항상 전기 케틀에 키핑해두고 있었다. 내가 그걸 들고 침실로 들어가자 나를 본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불륜남은 도망치려고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전기 케틀에 있던 온수를 두 연놈을 향해 쫙 부어버렸다. 그러자 뜨거워! 불에 댄 것 같아! 라고 소리치면서 두 연놈이 침대 위에서 바둥거렸다. 솔직히 커피 마시기 적당한 온도이기 때문에 위험할 정도로 고온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펄펄 끓는 물을 끼얹었다고 착각하고 과장해서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그 틈에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내 주머니에 넣었다. 불륜남의 지갑과 핸드폰을 찾아서 두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을 찰칵 촬영했다. 그리고 놈의 지갑을 열자 회사 명함이 들어있었고 그 중에 한 장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이어서 불륜남의 핸드폰을 뒤지자 아내라고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발견. 바로 전화를 걸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던 불륜남은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만 내가 그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다. 차분하게 좀 전에 확보한 불륜남의 명함에 있는 이름을 말하고 부인이 맞는지 확인하자 그렇다고 순수하게 대답했다. 이어서 불륜남의 부인에게 당신 남편이 불륜 중이란 사실을 알리고 지금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올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불륜남의 핸드폰으로 두 연놈의 사진을 찍어서 불륜남 와이프에게 전송했다. 거기까지 해두고 나서 아내에게 변명하고 싶으면 지금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를 끝도 없이 떠들어댔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잠깐 정신이 나가서 한눈을 팔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굴할 정도로 빌고 매달렸다. 그 얘기를 적당히 들어주는 척하면서 불륜남 핸드폰에서 그 와이프 라인으로 그쪽 시부모님도 모시고 같이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처갓집에도 연락해서 당신들 딸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집으로 오시라고 라인을 보냈다. 아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한 귀로 들으면서 아내의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꺼냈고 거기서 러브호텔 포인트 카드를 발견. 스탬프가 빈칸 없이 찍혀있는 것과 세트로 피임 도구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다. 증거들을 손에 들고 도라에몽 포켓인 양 하나하나 꺼내 보이자 아내는 방금 전까지 떠들던 입을 닫고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불륜남은 자기들은 육체관계만 있을 뿐 사랑이나 그런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불륜이 아니라나 뭐라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떠들어댔다. 그런 건 어디서 나온 얘긴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상식으로 불륜관계는 바로 그 육체관계가 포인트야.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을 때 내가 변명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옷부터 입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빨가벗고 대면할 나이는 지났잖아. 라고 하자 아내와 불륜남은 벼락이라도 맞은 얼굴을 냈다. 부모님이라니? 설마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여기로 오라고? 갑자기 여기서 부모님이 왜 나와? 설마 우리 부모님도 부른 건 아니지? 설마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되겠지. 장인 장모님한테는 인증샷도 벌써 보냈고 그쪽 부모님은 당신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모시고 오라고 했으니까 기다려. 슬슬 도착할 때가 됐는데. 그제야 둘은 정신이 들었는지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두 연놈이 옷을 입고 나자 딱 맞춰서 초인종이 울렸고 먼저 도착한 초대 손님은 장인 장모, 연달아서 다음 초대 손님인 불륜남의 와이프와 그 부모님이 초대 장소인 우리 집에 도착했다. 아내는 부모님 보기가 민망했는지 머리를 푹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불륜남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기 식구들의 시선을 피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먼저 불륜남 와이프에게 이 남자가 남편이 맞냐고 묻자 싸늘한 눈빛으로 자기 남편을 경멸하듯 바라보며 네, 맞아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어서 나는 일단 초대 장소로 와준 손님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먼저 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이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좀 전에 출장에서 돌아왔고 집안에 들어선 순간 이 두 사람이 침대에서 벌이고 있는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고 주방에 있는 전기 케틀을 가져와서 더운 물을 두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장인이
사죄를 할 사람은 우리 쪽이네. 우리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편 없는 틈을 타서 외간 남자를. 정말 부끄럽네. 라고 하셨고 불륜남의 와이프와 그 부모님도 이어서 제 남편은 더움을 세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화상을 입어도 싸지 않나 싶네요. 전 어떻게 이런 추태를 보일 수가 있는지 최악입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 다 맞아요. 못난 자식놈이 저지른 짓은 부모인 제가 사과드립니다. 어떤 보상을 요구하셔도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세가 기울어지자 두 연놈은 벌벌 떨었지만 나는 침착하게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혼하겠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매각할 겁니다. 위자료는 4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불륜남에게도 동일 가격인 4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직장의 내용 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 잠깐!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잘릴 거 아니야!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혼할 거고요. 저 인간이 해고되든 말든 나랑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위자료는 당신이 결혼 전부터 부어뒀던 적금으로 충당할게. 너 장난이지? 그 돈을 위자료로 가져가면 난 알고지야! 네가 저지른 짓은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너 같은 자식 이제 필요 없다. 부모 자식 영 끊자. 당신 말 한 번 잘했네. 똥오줌도 구별 못하는 놈을 자식으로 둬야 뭐했어? 됐다. 이제 너랑은 끝이다. 불륜남 부모님은 자기 아들과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후 어떤 처벌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불륜남 아내도 짐 챙겨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라며 가버렸고 불륜남은 자기 아내를 쫓아서 따라 나갔다. 이제 집엔 나와 아내, 장인, 장모만 남았는데 아내는 포기를 못하고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어? 라면서 매달렸지만 나는 그딴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아내가 뭐라고 떠들든 무시하고 짐을 챙겨서 장인 장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집에서 나왔다. 아내와 불륜남이 뒹굴던 불결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 그 후 장인 장모님 역시 아내와 연을 끊기로 하셨다고 했다. 사실 장인과 장모는 서로 한 번 이혼 경험이 있는 재혼 커플이었고 두 분 사이에서 아내가 태어났다. 이 두 분의 첫 번째 결혼의 실패 원인은 배우자의 불륜이었고 따라서 불륜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다. 친정에서 버림받은 아내는 더 악착같이 나한테만 매달리면서 전화를 해댔지만 전부 무시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 성립. 당연히 위자료는 확실하게 지불하도록 철저하게 손을 썼다. 돌아갈 집도 잠잘 곳도 없어진 전 아내는 지은 지 50년은 좋게 넘는 귀신이 출몰할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불륜남도 당연히 이혼당했고 회사에서는 해고는 면했지만 영업직에서 파직된 후 사내에서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불리는 지하에 있는 정리관리실이라는 곳으로 좌천됐다고 한다. 불륜은 그저 텔레비전에서는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한테 닥치고 보니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의외로 더 침착해질 수도 있다는 걸 직접 경험을 통해 알았다. 물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말이다.